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아침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경찰서 112에 한 노인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경찰이 확인을 해야 한다던데. 수학이 넘어 딸의 죽음을 알리는 노부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지병에 의해서 집에서 사망했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참고로 국내에서는 규정상 사람이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외부에서 사망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경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현장 조사는 기본이고요. 종종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국과수 부검도 진행해요. 범죄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시신 검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발급된 검안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사망 진단서 대신해서 사망 신고와 장례 절차에 사용이 됩니다. 이건 저도 사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예요. 어쨌든 그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신고자인 77세 여성 A씨와 그녀의 남편 78세 B씨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사망한 이 노부부의 딸은 45살 P씨였는데요. 약 8년 전인 2013년부터 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그 P씨에게는 5살 된 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집에는 A씨 부부와 딸 P씨 그리고 그녀 딸까지 총 4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노부부는 아침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특별할 건 없었대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이 엄마 A씨가 딸을 깨우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갑니다.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깊은 잠에 들었나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다고 합니다.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요. 당황한 이제 엄마 A씨가 곧장 장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매장을 해야 되는지 묻게 됩니다. 근데 이걸 들은 장의사가 왠지 모를 좀 이질감이 들었죠. 보통 갑자기 가족이 사망을 했다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노부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즉각 장의사를 찾았고 또 그렇게 놀란 기색도 없었고요. 이때 장의사는 이거는 경찰 확인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장 신고하셔라 권하는데 또 여기서 부부가 어딘가 망설이면서 그냥 묻어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장의사는 완강히 경찰 조사 없이는 안 된다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부부가 마지못해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뭔가 이 노부부의 설명이 허술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딸이 집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앓고 있던 지병, 사건 전날 밤 이상했던 점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사망 당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조차 제대로 묘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경찰이 일단 시신을 천천히 살피던 중 목에 멍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거 끈에 졸린 흔적이었어요. 즉각 2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죠. 먼저 딸 P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알게 된 노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어린 손녀한테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2번째 시나리오는 타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부부가 딸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은폐했을 가능성이죠. 그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상흔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일 경우에는 이 턱 끝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U자 모양의 멍이 생긴다고 해요. 반면에 타살이라면 뒤에서 끈을 강하게 졸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 형태의 상흔이 남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P씨의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니 후자에 가까웠어요. 이거 타살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노부부를 강하게 추궁했죠. 처음 이들은 무슨 말이냐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지속적인 압박에 어렵게 입을 뗍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40대였던 딸 P씨는 사실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증의 조현병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 왜곡되면서 이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피해 망상, 환청, 환각에 시달리는 신경 정신질환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단절되고 또 스스로도 생활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점점 증상이 심각해져 가는 딸을 보면서 노부부는 그녀를 대신해 손녀를 키우고 있었죠. 참고로 아이의 친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노부부가 사후에 이 손녀를 자기 아들한테 맡기려고 했었대요. 그런 걸로 봐서 왕래도 없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딸과 손녀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현병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딸의 이상행동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강제 입원 고려했는데요.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로막혔다고 해요. P씨가 지금 엄마 아빠 나를 환자 취급하냐?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헌신을 했지만 딸의 공격성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을 죽이겠다면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요. 이걸 아버지가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며칠 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요. 노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른이 이제 넘긴 그런 나이에 우리가 언제까지 저 40대 딸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체력도 약한데. 게다가 가장 두려운 건 그들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딸이 손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사실 지금 당장 공격을 해도 노부부 둘이서 우리가 제일 막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든 거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1년을 고민하던 부부가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죠. 손녀라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마음을 먹고도 1년을 보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나긴 망설임 끝에 사건 한 달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딸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언제인가 봤더니 목욕을 한 직후더라고요.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때라면 우리가 좀 제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부부가 시신을 유기할 장소까지 물색해요. 집 근처에 이제 교회 뒤편에 공터가 있었는데 인적도 드물고 또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교회 뒤니까 딸이 사후에 좀 편안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건 전날 이들은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미리 파뒀고요. 시신을 옮기기 위한 마대자루 2장, 강목 2개, 또 목을 조를 나일론 끈까지 준비해둡니다. 부부가 범행 역할도 나눠요. 남편이 직접 목을 조르고 아내가 옮기는 일을 돕기로 하죠. 2021년 4월 20일 낮 12시입니다. 딸 P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무거운 마음으로 노부부가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조용히 끈을 챙겼고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샤워를 끝낸 딸이 나오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끈을 걸었습니다. 딸이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결국 10분 뒤 숨이 끊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딸은 방 안에서 발견됐어요. 계획은 원래 구덩이에 유기하겠다 했는데 왜 매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부부는 계획대로 살해 직후에 시신을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침 딸이 이제 목욕을 했던 시간이 낮이잖아요. 이 백주 대낮에 시신을 어떻게 옮겨요? 게다가 곧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결국 부부는 급하게 일단 안방에다가 시신을 숨겼고요. 이후에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을 했죠. 손녀에게 저녁을 먹이고 다 씻기고 재웠습니다. 밤 12시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행동에 나섭니다.
시신 양쪽에 강목을 대고 나일론 끈으로 단단히 묶어요. 그리고 위아래에서 마대자루를 씌워서 임시 들것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양쪽을 노부부가 탁 들고 옮기려는 순간 아이고, 이게 70대가 들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강목까지 부러지면서 유기를 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이들은 다시 작은 방으로 시신을 옮겼고요. 자포자기합니다. 이렇게도 하기 힘들고 저렇게도 하기 힘들고 이제 남은 건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장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 조사가 필요하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손녀를 살리기 위해 그 최대 위험 요소인 딸을 제거하겠다는 부부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2021년 10월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아내 A씨는 사체 은닉 미수, 살인 방조, 남편 B씨는 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됩니다. 법정에 선 부부는 손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우린 다 알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년에 걸쳐서 범행을 계획하고 또 범행 도구, 안매장 장소 다 사전에 물색했던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것만 보면 정말 치밀한 계획 살인인 게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참작 사유도 분명 고려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다는 점, 그리고 또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죠. 특히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기에 노부부에게는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최종적으로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어요. 항소했지만 이게 다 기각되면서 형은 확정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보도되고 사회적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동정론과 함께 살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게 되죠. 여러분은 어느 편의 마음이 더 가시나요? 그런데 사실 중증 정신질환 가족을 살해한 비극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5월 3일 새벽 한 어머니가 23년간 돌본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이요,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조현병과 조울증을 동시에 진단받았어요. 정상적인 학업도 불가능했고 사회생활은 더 어렵죠. 어머니가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간병에 전념을 하면서 병원 전전하고 여러 약물 치료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증세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데요. 한 예로 욕설과 폭언이 일상이에요. 물건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죠. 게다가 인지 기능에 급격한 저하가 오면서 아예 혼자 둘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지만 또 여기서 딸이 의료진을 공격했고 여러 이슈가 발생해서 계속 두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딸 곁을 지켰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도 나이 들잖아요. 체력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저 남편과 내가 죽고 난 뒤 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태는 누가 봐도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의 손으로 끝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잠든 딸의 가슴에 칼을 찔렀죠. 당시 재판부는 가정사를 고려해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건은 조현병 환자 가족들이 겪는 압박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은요, 치료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해요. 완치가 가능한지도 쉽게 알 수 없고요. 이게 암이나 다른 심장병, 뇌질환 이런 거와 달리 완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대요. 대부분은 그저 장기간 약물 치료 받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게 다죠.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보통 가족에게 돌아가잖아요.
그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또 동시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조현병 환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인데요. 사회적으로 이제 낙인이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가거나 아니면 병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최대 30만 명 이상 갈 거라고 이야기가 있죠. 물론 조현병 환자가 실제로 강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0.04%에 불과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참 조현병으로 인한 어떤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그걸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폭력성을 드러낼지 모르니까요. 근데 워낙 사회적인 시선이 참 따갑죠. 그렇다 보니 환자와 가족들은 더욱더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사고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요. 지난 2019년 4월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58세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돌봐주던 누나를 살해합니다. 누나는 매주 주말 전라남도 목포에서 부산을 오갔어요. 동생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또 동생에게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누나의 헌신이 정말 잔인한 결말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정신병원조차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꺼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살인에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피하려면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체계와 돌봄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한 사건이 3년 6개월 만에 해결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울산 운막살인 사건이에요. 현장에 범인의 흔적 없었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서 수사는 답답하게도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건 다름 아닌 범인의 자백이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6월 19일 오후 5시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무도산 기슭의 한 운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요. 그는 여기서 홀로 거주하고 있던 70대 김 씨였죠.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김 씨의 얼굴과 복부에는 여러 번 맞은 듯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 또한 발로 밟힌 자국이 남아있고요. 경찰은 범인이 남긴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 헤맸지만 안타깝게도 DNA는 물론이고 흉계로 추정되는 물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 피해자 김 씨가 머물고 있던 운막, 여긴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무려 1.5km가량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고 CCTV 당연히 없죠. 그래서 수사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난 2014년 6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울산에 있는 온산파출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횡설수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경찰은 처음에 파출소에 오신 분이니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아니 근데 이게 들을수록 좀 이상합니다. 신고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달과 지구의 관계, 꽃과 나무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경찰들도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 그가 무심결에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순간 파출소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죠.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살인범이라 그런가 봐요.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말하는 그는 40대 허씨였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살인이란 단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단어죠. 좀 더 그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2012년 6월 무도산 운막에서 발견된 피해자 70대 김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백만으로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허씨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정말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정리되지 않은 말이긴 했지만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 사건과는 좀 달리 역으로 범인의 자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죠. 이 허 씨의 정신 상태가 영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 씨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원래 작가를 지망하던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신춘문예에 수차례 작품을 제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글솜씨도 좋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신질환이 오기 시작했고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환청이 뭐였냐면 네가 울주, 군수, 울산시장이 되기 위해선 큰일을 저질러야 돼. 운막에 사는 김씨를 죽이지 않으면 넌 화를 입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환청이 허 씨의 살해 동기였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좀 황당하죠. 자, 정신질환자인 그의 자백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습니다. 게다가 허 씨가요, 경찰이 살인에 대해서 되물으면 순간 막 화제를 돌려서 자신만의 이상한 세계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가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그의 자백, 그의 주장을 제외하곤 범행을 입증할 단서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울주경찰서 강력 3팀장 박동일 형사였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그는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 허 씨가 하는 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와 세계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다 들어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 형사가 허 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연락해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날부터 허 씨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종 생각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심지어 제가 변비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에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어느덧 허 씨가 박 형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하죠. 이 박 형사님이 허 씨를 어르고 달래서 함께 운막 살인사건 현장으로 가게 돼요. 허 씨가 범행 장소로 가던 도중 사건 당일 날씨가 이랬고 도로가 어땠다라고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김 씨를 살해했는지도 재현했습니다. 운막 밖에서 김 씨 얼굴과 복부를 막 폭행하고 이후 안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었다고 말했죠. 이후 복부를 한 차례 더 발로 밟았습니다. 자, 이건 김 씨의 시신과 옷에 남아있던 그 흔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사실 이 운막이라는 곳이 이미 원인 모를 화재로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허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추가 증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여전히 경찰은 허 씨의 진술에 매달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경찰은 지난 2012년 사건 당시에 작성되었던 모든 수사 기록과 또 현장의 사진 하나하나를 허 씨의 진술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해보니까 모든 게 진술과 일치했어요. 심지어 허 씨가 말한 그날의 날씨와 사건 당일의 일기예보도 동일했고요. 여기에 더해 국가수 심리분석팀이 허 씨와 만나게 되거든요. 보니까 이 허 씨의 지능 수준이 국내 상위 5% 정도로, 그러니까 지능 수준 자체만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즉 그 말인즉슨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허 씨의 또 다른 고백이 시작됩니다. 운막살인이 있기 4개월 전인 2012년 2월에
또 다른 한 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이었어요. 피해자는 당시 옆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 노 씨.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시 노 씨가 타살로 사망했다면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노 씨는 아예 사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설상가상으로 노 씨가 이미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노 씨의 가족을 찾아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노 씨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가족은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냐고 보니까 이 노 씨가 가족들에 의해서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당시 경찰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보험 때문이었는데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게 신고로 인해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걸 우려했던 겁니다. 상황이 앞뒤가 좀 들어맞죠. 다시 허 씨로 돌아와서 70대 노인 노 씨를 왜 공격했냐? 그 이유는 환청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노 씨 할머니 죽이지 않으면 너 할머니와 결혼해야 돼? 이런 환청이 들렸다고 해요. 결국 그는 2012년 2월 13일 노 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노 씨를 뒤에서 습격해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습격당한 날에 바로 사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2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셨는데요. 마침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또 이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이때 끈질기게 유가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노 씨의 두개골에서 여러 개의 골절이 발견됩니다. 이게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한 부상이라는 점이 확인돼요. 허 씨의 두 번째 살인 자백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근데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허 씨가 범행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파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흉기로 썼던 건 온양에 있는 강에다 버렸다고 진술했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경찰이 이 해당 강에 가서 수색견 풀고 전문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 동원을 해서 범행 도구를 찾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백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 정말 어렵죠.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나 이것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며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담당 검사를 설득합니다. 경찰이 사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허 씨를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재범 가능성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허 씨가 계속 말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든지 또 환청을 들어서 돌변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위험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후 담당 검사와 보강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48기가에 달하는 허 씨의 진술 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1월 검찰은 2건의 살인 혐의로 허 씨를 구속하게 되죠. 그렇게 허 씨가 재판에 보내지기까지 꼬박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경찰의 노고가 대단한 거죠. 이후 허 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에 재판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이 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이 사건에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 어디냐라는 걸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울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유에서였어요. 참 이 사건 복잡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결말은 나름 시원함을 선사했죠. 하마터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울산 운막 살인 사건,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노 씨 살인 사건. 해결은 아이러니하게도 범인 허 씨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자신이 살해를 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 사실 그 말을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박동일 형사님은 그 횡설수설한 말들 가운데에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검증해내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현장 이미 다 폐허돼 버렸지만 거기를 다시 계속 방문해서 수색을 했고요. 또 혹시나 이 허 씨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릴까봐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잠복 근무도 이어갔습니다. 박 형사님과 또 그 전담팀의 굳건한 의지가 2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또 범인까지 깔끔하게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울산 지역의 또 다른 미제 사건들도 한꺼번에 재수사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접하는 시민들에게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신임 또 사건 해결의 짜릿함도 선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신 경찰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